케니 씨는 평균적인 40세의 루저로 보기에도 별로고 항상 일에 바빠서 여자친구가 없다. 휴일에는 주방 정원을 가꾸고 일반적인 이스키 애니메이션을 본다. 어느 날 온라인 쇼핑을 하던 중 갑자기 사라지고 다음 순간 그는 숲에서 깨어나게 된다. 이는 셔렉의 장난꾸러기 조카 덕분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기사들의 해골과 평생 처음 보는 꽃들을 보며 그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깨닫는다. 항상 쥐부였던 그는 상태창을 열어보려 하고 실제로 눈앞에 나타나자 그는 놀라서 땅에 쓰러진다. 이제 그는 전능한 트러쿤의 도움 없이 또 다른 세계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케니 씨는 자신이 모든 애니메이션 팬들이 꿈꾸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잠시 곱씹는다. 그 후 상태창을 확인해보니 아이템 박스와 쓰레기 옵션밖에 없고 기본 스택 같은 것은 전혀 없다. 또한 샹그릴라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는 케니 씨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온라인 쇼핑 웹사이트의 이름으로 그는 베조스에게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시스템 창을 사용하여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아이템 박스에 식물을 넣어보며 확인한다. 케니 씨는 쓰레기 기능을 조금 만져보다가 식물에서 흙덩이를 제거하고 식물을 꺼내지 않고도 밖으로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갑자기 그는 배가 고프다고 느끼고 쇼핑 앱을 사용해보려고 하지만 불행히도 아무것도 살 돈이 없다. 그는 뭔가 팔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아이템 박스에 있는 식물로 시도해본다. 아이템 박스는 그것이 잡초라고 말하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종류는 아니라고 한다. 케니 씨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의 눈이 해골의 가슴에 있는 검에 닿는다. 그는 그 검을 98,000엔에 팔고 이는 그를 며칠 동안 먹여 살리기에 충분하다. 그는 또한 죽은 전사를 위한 무덤을 만들기 위해 삽을 사고 숲을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자전거를 구매하며 주변을 보기 위해 망원경을 산다. 그는 정착지를 찾기 시작하고 현대 문물을 이곳 무지한 농민들에게 팔 계획을 세웁니다. 어느 저녁, 편안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개같은 괴물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그는 겁에 질려 온라인에서 무기를 찾기 시작하지만 앱이 미국 기반이 아니었기에 유용한 것을 얻지 못합니다. 그는 먼저 폭죽을 괴물들에게 던지지만 그다지 놀라게 하지 못합니다. 운 좋게도 그는 자신이 사용법을 아는 투석기를 찾습니다. 비록 그의 조준 실력이 스톰트루퍼보다 형편없지만 말입니다. 몇 발의 돌을 낭비한 후 몇 마리의 괴물을 마치자 괴물들은 재빨리 후퇴하기로 합니다. 케니 씨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최대한 빨리 자전거를 타고 도망치고 아침이 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숙화장 자리에 있으며 근처에 도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사업 제국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마지막 자금으로 가죽 가방과 후추를 구입한다. 그는 도로 쪽으로 향하며 키 큰 풀을 지나가다가 상인 마차에 거의 치일 뻔한다. 상인 파유는 케니 씨가 도시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여행하는 음유시인과 함께 태워준다. 그들이 도시에 도착하자 케니 씨는 파유가 짐을 내리는 것을 도와준다. 파유는 그에게 감사하지만 케니 씨는 그가 길에서 도시와 사업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준 것에 대해 그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파유에게 감사하기 위해 케니 씨는 그에게 후추 가방을 주고 이는 금발 상인을 긴장하게 만든다. 그는 케니 씨의 귀에 속삭이며 향신료 판매에 대한 생각을 중단하라고 한다. 왜냐하면 바코파라는 무서운 상인 그룹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유는 향신료를 공개적으로 판매해서는 안 되지만 개인 거래라면 괜찮다고 말한다. 그는 지갑을 찾기 시작하지만 케니 씨는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파유는 상인으로서 물건을 싼 값에 사는 것을 좋아하지만 무료로는 절대 사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그는 케니 씨에게 5만엔의 가치가 있는 동전과 은전을 줍니다. 케니 씨는 블랙페퍼를 단 950엔에 샀기 때문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 후 그는 여관을 찾기 위해 잠시 도시를 돌아다닙니다. 아젤리아라는 명랑한 소녀가 여관에서 그를 맞이하고 그를 등록시키면서 잡담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케니 씨가 상인이 되고 싶어 하지만 나라의 언어를 읽고 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그가 읽고 쓸 수 없고 기본적인 수학도 할 수 없다면 상인조합에서 그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케니 씨는 그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이미 수학을 잘하므로 대신 다른 나라의 사탕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의 꿀함정은 아젤리아에게 먹히고 아젤리아는 평소 자신이 감히 손댈 수 없었던 사탕을 먹으며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녀는 케니 씨에게 그들의 언어를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일본어와 크게 다르지 않아 그는 금세 익힙니다. 연습하는 동안 아젤리아는 그의 방에서 편안하게 지내며 곧 성공한 사업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케니 씨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케니 씨는 자신이 그녀의 아버지뻘이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지만 아젤리아는 그를 아빠라고 부르려 합니다. 그러자 케니 씨는 그녀의 초상화를 타이타닉 스타일로 그려주고 아젤리아는 그 그림에 완전히 매료되어 즉시 그에게 달려들어 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다음 날 케니 씨는 상인 길드에 가서 작은 지팡이 같은 신분증을 받습니다. 그 후 그는 시장을 거닐며 다양한 물품의 가치를 알아봅니다. 과일 장수가 수박으로 그의 관심을 끌며 그에게 무언가를 사라고 합니다. 케니 씨는 이 세 개의 과일에 대해 전혀 모르지만 그 과일을 사서 나중에 아젤리아에게 물어봅니다. 아젤리아는 그에게 과일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상인 면허를 취득했는지 물어봅니다. 케니 씨는 그녀에게 지팡이를 보여주고 그녀는 기뻐서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녀의 설탕 아빠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케니 씨는 자신을 위한 가판대를 만들기 위해 목공 작업을 하고 아젤리아는 그를 지켜봅니다. 그녀는 나무로 만든 천 클립을 발견하고 여기에는 좋은 클립이 없으니 그것을 팔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후 케니 씨는 시장에 가서 한 노부인 옆자리를 차지합니다. 그가 아이템 박스에서 가판대를 꺼내자 그 여인은 놀라서 그의 물품을 살펴보러 옵니다. 그녀는 그가 고급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만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나무 클립입니다. 그녀는 케니 씨에게서 몇 개를 사들인 후 베테랑 상인 아나마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곧 손님들이 가게로 오기 시작했고 대부분 케니 씨의 나무 집게를 샀습니다. 덕분에 아나마도 평소보다 더 많은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젊은 금발 남자가 가게에 왔고 그의 옷차림과 칼을 본 케니 씨는 그가 상당히 부유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 남자는 칼에 관심이 있었고 진열된 것보다 더 큰 것이 있는지 케니 씨에게 물었습니다. 케니 씨는 더 큰 칼을 찾기 위해 쇼핑 앱을 뒤지기 시작했고 곧 그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냥용 칼을 찾았습니다. 그는 가격을 물었고 손님이 사냥용 칼을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것을 본 케니 씨는 금화 하나에 가격을 매겼습니다. 그 남자가 비싼 가격의 멋진 칼을 살지 말지 고민하는 동안 고양이 귀를 가진 털복숭이 생물이 케니 씨 앞에 나타나 그를 킁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펄이에 관심이 없어서 당황했고 그때 고양이 소녀가 그의 코를 핥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친구들이 와서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그녀를 나무랐고 케니 씨는 그들이 진짜 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보고 겁에 질렸고 인종차별주의자로 보이지 않기 위해 전에 짐승족을 본 적이 없다고 변명했습니다. 고양이족들은 그의 가판대 위에 놓인 것과 같은 매트를 원했고 케니 씨는 그들을 위해 계산을 해주었습니다. 너무 빨리 계산하는 사람을 믿지 않아 그들은 케니 씨를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금발 남자가 케니 씨의 계산이 정확하다고 확신시키자 그들은 거래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나마는 케니 씨에게 짐승족은 수학에 대해 난독증이 있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발 남자는 순진한 짐승족에게 케니 씨의 정직함에 감명을 받아 그에게서 검을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케니 씨는 여관으로 돌아가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익으로 더 나은 방을 얻습니다. 그는 시스템 창과 쇼핑 앱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시도해봐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자 그는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듭니다. 며칠 후 케니 씨는 저렴한 보석을 팔기로 결심하고 이것이 부유한 여성에게 매력적일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아나마는 그 컬렉션에 꽤 감명을 받고 케니 씨에게 공급자에 대해 묻지만 그는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어제 1000 클립을 구매한 하녀가 다시 케니 씨의 가게로 와서 한 번에 100개의 클립을 주문합니다. 케니 씨는 거대한 주문에 놀라지만 더 많은 사업을 얻게 되어 기쁩니다. 클립을 세고 있는 동안 하녀는 보석에 눈길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케니 씨는 목걸이 하나에 작은 은화 6개라고 말했고 소녀는 생각보다 싸서 깜짝 놀랐다. 케니 씨는 결정할 시간이 필요하면 목걸이를 따로 놓아두겠다고 제안했고 소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루 종일 장사가 잘 되었고 저녁에는 고양이 인간들이 다시 케니 씨를 찾아왔다. 그는 그들의 표정에 겁을 먹었지만 그들은 케니 씨에게 향신료를 사러 온 것이었다. 그들은 그 소녀가 그들 중에서 후각이 가장 예민해서 지난번에 케니 씨에게서 향신료 냄새를 맡았다고 말했다. 그들은 매운 음식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향신료를 팔아달라고 애원했지만 아나마는 케니 씨를 향신료 마피아의 눈에 띄게 할 만한 요구를 하지 말라고 그들을 말렸다. 케니 씨는 향신료를 팔 수 없다고 말했지만 고양이들이 애걸복걸하자 그는 묘안을 떠올리기로 했다. 그는 향신료를 파는 대신 그들에게 매운 음식을 대접하기로 했고 아나마는 자신도 함께 할 수 있냐고 물었다. 그는 동의하고 고양이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케니 씨를 잡아 강으로 달려간다. 그들이 강에 도착할 때쯤 이미 밤이 되었고 케니 씨와 아나마가 채소와 향신료를 준비하는 동안 고양이들은
그들을 위해 물고기를 잡는다. 케니시는 그들을 위해 매운 카레를 요리하고 고양이들은 그것을 좋아한다. 그들은 그것과 함께 할 수를 갈망하기 시작하고 케니시는 그 부분에서도 그들을 도와준다. 고양이들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동안 아나마는 케니시에게 그가 너무 친절하고 믿음직하다고 말하며 이것이 미래에 그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케니시는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나머지 밤을 고양이 사람들과 파티를 즐기며 보내고 마유라는 소녀와 포옹한다. 다음 날 아침 여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젤리아는 그의 셔츠에 마유의 머리카락이 있는 것을 보고 질투를 느끼고 케니시는 더 이상 그녀에게서 글럭글럭 3,000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한다. 어쨌든 그는 같은 자리에 가게를 차리는데 갑자기 중력을 거스르는 매력적인 소녀가 그에게 다가온다. 케니시는 그녀에게 반하게 되고 그때 그녀 뒤에 있는 하인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녀가 목걸이를 사러 왔냐고 묻고 그녀는 그에게 대금을 지불합니다. 하인은 그녀의 주인에게 목걸이를 보여주고 주인은 그것이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단순한 유리라는 사실에 감명을 받습니다. 그녀는 다른 목걸이들도 살펴보며 케니시에게 더 있냐고 묻습니다. 그는 아이템 상자에서 몇 개 더 꺼내고 소녀는 말문이 막힙니다. 그녀는 자신을 말로 무역회사의 딸 프리뮬라라고 소개하고 케니시에게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합니다. 케니시는 이나마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녀는 말로 회사의 소유주가 도시의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케니시는 즉시 주요 비즈니스 그룹과의 인맥을 형성할 기회를 잡습니다. 프리뮬라는 집으로 가는 길에 케니시에게 그녀가 그의 나무 옷핀을 복사하려고 했지만 그녀의 장인이 스프링을 제대로 만들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케니시는 이런 일이 비즈니스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의치 않습니다. 곧 그들은 그녀의 저택에 도착하고 케니시는 그것에 감명을 받지만 프리뮬라는 그것이 귀족의 저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케니시는 프리뮬라의 아버지인 말로우 씨를 만나 그가 가지고 있는 보석을 평가합니다. 그는 또한 아이템 박스가 있다고 밝히고 그것이 그의 사업이 이렇게 크게 성장한 주된 이유라고 합니다. 차를 마시고 농담을 나눈 후 말로우는 본론으로 들어가 케니시에게 그의 회사의 독점 공급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케니시는 왜 그가 그에게 물건을 싸게 사서 더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지 않느냐고 묻고 말로우는 그것이 사업가로서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이 케니시와의 관계를 해칠 것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그의 경쟁자 중 한 명이 이 기회를 이용해 케니시와 독점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다. 그는 재능 있는 상인들과 신뢰를 쌓아 함께 성장하는 것을 믿으며 케니시에게 보석 판매로 얻는 이익의 50%를 제공한다고 말한다. 케니시는 협상 없이 기꺼이 거래를 수락하고 첫 배송으로 예쁜 브로치를 말로에게 공급한다. 그러나 그들이 이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대신 프리뮬라는 모든 것을 자신이 사기로 결정한다. 그녀는 케니시에게 모든 브로치에 대해 10개의 금화로 제한하고 케니시는 이 거래로 200만 엔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 이제 그의 이름에 상당한 금액이 생겼으니 케니시는 느리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도시 외곽의 집을 사기로 결심한다. 그는 도시 경계 근처의 좋은 지역을 선택하고 잔디를 깎고 거칠은 도로를 만들기 위해 잔디깎기를 구입한다. 그는 나무를 베기 위해 가솔린 체인톱도 구입하는데 이것은 하루 종일 걸린다. 그는 나무들을 아이템 박스에 넣으려고 하지만 너무 커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녀가 그랬죠. 그래서 그는 나무들을 더 작은 조각으로 잘라보지만 10m보다 긴 것은 보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그만두기로 하고 다음 날 아침 나무 그루터기를 파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체인톱으로 나무를 자르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서 케니시는 첫 번째 나무의 뿌리조차 드러내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그는 나무 그루터기를 뽑아낼 중고 미니 굴착기를 사지만 그것은 그에게 120만 엔이 들었는데 그의 총 순자산의 거의 절반에 달합니다. 게다가 그는 굴착기에 경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온라인으로는 팔지 않습니다. 그가 찾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것은 캠핑용 연료인데 일반 가스보다 훨씬 비쌉니다. 하지만 케니시는 굴삭기가 폐기물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계속해서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다. 그는 또한 캠핑용 연료가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디젤 발전기를 구입하고 디젤과 굴삭기를 성공적으로 작동시킨다. 밤늦게 그는 강에서 목욕을 하지만 온손에 벌레 물린 곳이 가렵기 시작한다. 그는 아젤리아가 시장 가장자리의 도구가게에서 벌레 퇴치 마법석을 사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다음날 아침 그곳에 간다. 그는 그 가게를 운영하는 늙은 마법사를 만나고 그가 다른 나라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케니시에게 매우 호기심을 느낀다. 그는 케니시에게 벌레 퇴치 돌 하나에 은화 3개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지만 케니시가 이 나라에는 없는 과일인 오렌지를 주자 늙은이는 가격을 은화 2개로 깎는다.
나중에 케니시는 다시 가게를 열고 이나마는 그 늙은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고 말한다. 그가 많은 일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케니시는 벽에 붙어있는 수배 전단에 주목하고 이나마는 그에게 최근 이 지역의 강도단 두목인 샤가에 대한 현상금이 인상되었다고 말한다. 케니시는 강도 남자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한 후 자신의 계획으로 돌아간다. 그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나무 그루터기를 쉽게 파내고 집에 기초를 놓기 위해 땅을 평탄하게 한다. 하지만 문제는 최근 쇼핑으로 계좌에 돈이 별로 없고 꿈의 집을 짓기 시작하기 전에 많은 돈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케니시는 할머니의 유고를 담아두었던 같은 항아리에 담긴 설탕가루를 가지고 말로의 집으로 간다. 말로는 설탕을 코로 킁킁거리며 고급 제품이라고 생각하지만 불행히도 그것을 살 수는 없다. 그는 국가가 설탕과 소금을 독점적으로 구매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케니시는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다고 말한다. 그 말을 듣고 우울해지지만 말로는 보석이 귀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하자 케니시는 당분간 그쪽으로만 거래하기로 결정한다. 그는 말로에게 브로치 몇 개를 주고 그 대가로 15골드 코인, 즉 300만 엔을 받습니다. 그 돈이면 온라인으로 통나무집을 살 수 있고 그는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주문합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 나무 더미가 쌓이자 스스로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시 우울함에 빠지지만 설명서를 읽은 후에는 충분히 쉬워 보여 스스로 조립하기로 합니다. 다행히도 고양이 사람들이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전에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눈 것에 대한 보답으로 그를 돕기로 합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케니시는 곁에 사업을 유지하면서 통나무집을 짓는데 거의 한 달이 걸립니다. 그는 집을 완성하고 고양이 사람들을 위해 바비큐 파티를 열고 그 후 통나무집에 있는 유일한 가구인 침대에 털썩 드러눕니다. 그 후 그는 집을 꾸미기 시작하고 그 일에 또 한 달과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집과 정원을 둘러쌀 나무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휴대용 화장실을 사서 자신의 배설물을 퇴비로 만듭니다. 또한 집의 배관 공사를 직접 하고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를 구입하여 끊임없이 전기를 공급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욕조를 사서 이 세계에 온 이후 처음으로 따뜻한 목욕을 즐깁니다. 집을 완전히 꾸민 후 케니시는 아젤리아에게 이제 자신의 집이 생겼으니 여기서 더는 머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그녀는 그가 이렇게 빨리 떠날 줄 몰라 말문이 막힙니다. 다음 날 아침 케니시는 자전거를 타고 숲으로 들어가 최근에 구입한 DSLR 카메라로 전에 본 적 없는 꽃들을 사진으로 찍습니다. 갑자기 화살이 그의 자전거에 맞고 그는 땅에 넘어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하기도 전에 더 많은 화살이 그를 향해 날아왔지만 다행히도 모두 피했습니다. 나무 뒤에 숨자 숲에 사는 짐승족들이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케니시가 숲 근처에 집을 지었다고 그를 싫어했고 그가 자신들을 귀찮게 하지 않도록 그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케니시는 이 인종차별적인 놈들과 친절하게 대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무기들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그는 먼저 새총으로 그들을 쏘았는데 정확도가 매우 낮았지만 그 피해는 짐승족들을 한 방에 쓰러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 다음 폭죽을 던져 그들을 위협했고 굴착기를 소환하여 그들을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가려던 중 갑자기 덤불 뒤에서 누군가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누구인지 확인하러 갔고 놀랍게도 짐승족의 화살에 다친 거대한 보라색 고양이였습니다. 케니시는 그것을 돕고 싶어 하지만 물릴까 걱정이 되어 쿠션을 구매해 팔과 목에 묶습니다. 그는 고양이의 몸에서 화살을 빼내는데 고양이는 그를 공격하지 않아서 더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알코올로 상처를 소독한 후 항균 크림을 바르고 고양이에게 진통제를 줍니다. 하지만 그는 고양이가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 집으로 데려갑니다. 고양이가 움직이지 않자 걱정이 커지고 다음 날 아침 그는 노마법사에게 가서 마법으로 치유할 방법이 있는지 묻습니다. 노마법사는 그가 보브캣을 구하려고 한다고 미쳤다고 부르며 대신 그 가죽을 팔라고 제안합니다. 케니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그때 고양이 소녀 마유가 그를 발견합니다. 그녀는 이야기를 듣고 보브캣이 자신의 민족에서 신의 전령으로 여겨진다고 말하며 그것을 보고 싶어합니다. 케니시는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고 야생 사기조금 활동적이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고양이를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로 마유는 새를 잡아 밤에 그에게 글럭글럭 2,000을 줍니다. 며칠 후
sak은 완전히 회복되고 케니시는 그것을 야생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후 그는 가게 일을 잠시 쉬고 농사에 집중합니다. 그러려면 많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쓸 우물을 파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하는데 약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가 막 목욕을 하려던 순간 프리뮬라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녀는 그가 한동안 가게 문을 열지 않아 걱정했지만 다행히 마유가 그의 집에 대해 알려주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집 주변의 것들, 특히 굴착기를 보고 놀랍니다. 케니시는 진실을 말할 수 없어서 그것이 자신의 정령이라고 말하고 자신이 마법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프리뮬라는 그의 말을 믿고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동의하고 케니시는 이미 성문이 닫힐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프리뮬라는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고 그와 침대를 같이 쓰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물이 가득 찬 통으로 향하고 그것이 목욕통이라는 것을 알고 얼굴이 환해집니다. 곧 목욕을 하지만 야생동물 소리를 듣고 놀라 케니시에게 가까이 있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후 그는 그녀에게 목욕 가운과 잠옷을 주고 프리뮬라는 두 품목 모두에서 엄청난 사업적 가능성을 감지합니다. 그녀는 케니시에게 귀족들 사이에서 정말 인기가 있을 테니 그것들을 팔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는 세상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그 근친상간하는 놈들과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프리뮬라의 스케치를 그려 그녀를 꼬시려 하는데 그녀는 매우 기뻐하지만 그에게 그럴 기회를 주지는 않습니다. 다음 날 도시로 향하는 마차 안에서 케니시는 말로에게 딸과 하룻밤을 보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한다. 하지만 다행히도 말로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고 케니시는 프리뮬라의 주장에 따라 말로에게 수건과 잠옷을 보여준다. 사업가는 정말 감명을 받고 케니시는 누군가를 유혹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을 관능적인 속옷을 보여주기로 결정한다. 말로는 케니시의 집에 묵었던 밤에 자신의 딸이 이것을 입었다고 생각하며 얼굴을 손으로 가린다. 하지만 케니시는 농담이었다고 말하고 그것을 치운다. 바로 그때 왕국이 사업 기록을 유지하는 방법을 바꾸면서 하녀가 장부를 가지고 온다. 말로는 최근에 복식북이라는 기술이 어떤 사람 덕분에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그 사람이 최근 왕국의 많은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다. 그것은 분명 현대 세계의 용어이고 케니시는 이 시스템을 고안한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 후 말로우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회사에서 작업 중인 신제품을 보여주는데 그가 놀랍게도 그것은 손펌프이다. 말로우는 이것이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새로운 아이템이라고 말하며 경쟁자들보다 먼저 만들고 싶었다고 한다. 손펌프를 본 케니시는 이 세상에 현대 세계에 누군가가 있다고 확신한다. 그날 이후로 프리뮬라는 케니시의 집에 자주 오게 되고 가끔은 밤을 보내기도 한다. 어떤 밤, 그녀는 내일 한 달 동안 구매 출장 가야 한다고 말하며 그 전에 중요한 일이 있어 여기 왔다고 한다. 그녀는 케니시에게 이전에 농담으로 아버지에게 보여준 야한 속옷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그는 그녀가 누구를 유혹하고 싶어 하는지 묻는다. 그녀는 그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하며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하지만 케니시는 그녀에게 나이에 가까운 사람을 찾으라고 한다. 프리뮬라는 나이 차이에 괜찮다고 말하며 심지어 그녀의 아버지도 그를 승인한다고 한다. 이것은 케니시에게 머리를 아프게 만든다. 그는 지금 심각한 약속을 하고 싶지 않지만 여전히 프리뮬라가 그와 함께 밤새 커다라는 것을 허락한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떠난 후 한때 케니시에게 사냥 칼을 구매했던 금발 기사 폴이 그의 집에 찾아와 자신을 소개한다. 그는 숲에 사는 수상한 남자에 대한 불만을 조사하기 위해 여기 왔다고 말하며 케니시를 믿지만 태양광 패널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케니시는 그것들이 마법과 관련이 있다고 말한 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한다. 폴은 그의 침묵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하자 케니시는 그에게 검을 만들 수 있는 고급 강철 막대기와 와인 한 병을 준다. 폴은 케니시에게 깊은 인상을 받아 수도에 있는 독특한 마법사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결정한다. 그 마법사는 마요라는 소스를 소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그 힘으로 드래곤도 물리칠 수 있다고 한다. 케니시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지만 이제 그는 이 신비한 마법사가 지구에서 온 것이라는 확신이 더욱 강해진다. 그 후 한 달이 지나고 케니시는 프리뮬라가 쇼핑 여행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갑자기 그는 시장 광장에서 소란을 듣고 그때 프리뮬라의 하녀가 그의 가게로 달려와 위급한 상황을 알립니다. 프리뮬라의 대상이 숲에서 산적들에게 공격을 받았고 그녀는 납치당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 때문에 미쳐서 거리 한가운데서 모험가들에게 딸을 구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악명 높은 산적 두목 샤가와 맞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들은 노인을 그의 처지에 내버려 둡니다. 구경꾼들은 왜 아무도 말로를 도와주려 하지 않는지 이해합니다. 샤가는 무자비한 산적 50명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케니시는 절망한 상인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고 그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한편 산적 샤가는 프리물라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녀는 두려움 없이 그에게 맞서며 자신에게 무슨 계획인지 묻습니다. 샤가는 그녀의 자신감이 마음에 든다고 말하고 그녀에게 해코지를 하고 싶지만 불행히도 최상의 상태로 부유한 귀족에게 팔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도시로 돌아온 말로는 딸을 구해달라며 사람들에게 애걸복걸하다 결국 케니시의 발에 매달립니다. 케니시는 프리뮬라를 생각하며 감정에 휩싸여 말로에게 그 일을 처리하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말을 했다는 걸 깨닫지만 프리뮬라가 해를 입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는 쇼핑앱을 이용해 프리뮬라를 구출할 방법을 마련하기로 하고 말로에게 시작 자금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말로의 비서는 곧바로 금화가 가득 든 가방을 건네주고 케니시는 그 돈으로 샤가의 기지에 빠르게 도착할 트럭을 삽니다. 그는 소환 마법을 쓸 테니 모두 비켜달라고 말한 뒤 효과를 높이려고 패트주시 앤드 웨트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는 200만 엔짜리 트럭을 구입하고 모두들 어리둥절해합니다. 케니시는 트럭에 올라타며 이 마차는 자기 말만 듣는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마차를 타고 샤가에게 기습 공격을 할 자원자를 요청하지만 아무도 목숨을 걸고 나서지 않는다. 갑자기 케니시가 이전에 구해준 보브캣이 트럭으로 와서 그를 동행하고 곧 MIA와 다른 고양이 인간들도 그에게 빚이 있어 와준다. 케니시는 즉시 그들을 위해 현대 무기를 구입하고 마법으로 그것들을 더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곧 기사폴도 그곳에 와서 케니시에게 자신이 명예사냥꾼이기 때문에 그의 팀에 합류하고 싶다고 말하며 악명 높은 강도들을 쓰러뜨려 유명해지고 싶어 한다. 그 후 잡화점의 노인이 그곳에 와서 케니시에게 자신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한다. 케니시는 처음에 노인을 무시하며 그들이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의료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노인은 예전에는 괜찮은 모험가였다고 밝혀낸다. 그는 불마법을 사용하여 여전히 그 안에 투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케니시는 그를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음 자원봉사자는 아나마로 그녀는 싸울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응급처치와 도덕적 지지를 줄 수 있다고 말해 그에게 더욱 충격적이다. 케니시는 왜 안 되겠냐며 노인을 데려가기로 결정하고 다른 누가 함께 가고 싶냐고 묻는다. 군중은 그들이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흩어진다. 그러나 말로우는 케니시에게 자신도 데려가 달라고 요청한다. 케니시는 노인에게 집에 있으라고 말하며 누군가는 프리무라의 환영을 준비해야 한다고 한다. 그 후 케니시는 모험가로 등록하고 샤가를 물리치는 퀘스트를 수락한다. 그는 샤가의 기지로 떠나며 과연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는 신디의 영감을 주는 말을 기억한다. 우솝이 한 말로 남자가 싸워야 할 때가 오고 그가 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싸운다고 했다. 한편 프리뮬라는 도적 캠프에서 음식을 가져다주는 노예 소녀를 만난다. 프리뮬라는 그 소녀가 자신보다 더 배고프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에게 빵을 먹으라고 말한 후 도움이 오면 함께 이곳을 나가자고 한다. 동시에 켄과 그의 그룹은 샤가의 기지까지 반쯤 도착하고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칼로리를 보충하기 위해 휴식을 취한다. 식사 후 켄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전략을 설명하고 그들은 그의 계획에 동의한다. 아나마는 갑자기 전장에서 자신이 전혀 쓸모없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남기로 결정한다. 그 후 켄은 무전기를 한 쌍 구입하고 하나를 마유에게 주며 정찰 임무를 맡긴다. 마유는 도적들이 머무는 오래된 유적지를 찾고 켄은 모두에게 준비하라고 한다. 그는 떠나면서 아나마에게 24시간 이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길드에 연락하라고 하고 도적들을 제압하는 퀘스트가 실패했다고 전하라고 한다. 그들이 도적기지 근처에 도착할 무렵 밤이 되었고 마유는 많은 도적들이 술에 취해 만취 상태라고 보고한다. 모두 전투 준비를 하지만 고양이 남자들은 켄이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를 도와줄 무언가를 준다. 그들은 그에게 견과를 한 입 빼어 물어보라고 하고 켄이 그렇게 하자 그 견과가 이 세계의 마법 눈가루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평범한 인생에서 처음으로 고양이처럼 미쳐 날뛰며 빈 디젤에게 배운 대로 운전한다. 곧 트럭은 성 근처에 도착하고 경비원들이 트럭의 불빛에 정신이 팔리자 마유가 그들을 쏴 죽인다. 다음으로 그들은 성 입구에 도착하고 노 마법사가 마법으로 문을 날려버린다. 도적들은 그의 충격을 받지만 너무 술이 취해 제때 반응하지 못하고 켄의 트럭이 그들의 기지로 들어간다. 켄은 노 마법사에게 또 다른 강력한 마법을 사용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노새는 그를 일회용으로 만들어버렸다. 하루가 끝날 무렵 그들은 겨우 100코인을 벌었고 3개의 피자를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나는 이제 사람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주고 있다는 사실에 훨씬 더 행복해하며 라이트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편 성녀의 성당에서 그녀는 자신의 보좌관에게 리나의 새로운 파티에 곧 진짜 임무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알린다. 하지만 이 임무는 S급으로 가장 도전적인 미션 중 하나이다. 그녀가 비밀스럽게 라이트가 이 시련을 견디지 못하기를 바라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다음 날 라이트와 그룹은 최신 퀘스트를 수행하기 위해 몬티의 계곡으로 출발한다. 하지만 안개가 너무 짙어서 라이트는 자신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거의 파악할 수 없다. 그는 리나에게 올바른 위치에 도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돌이켜보며 그녀는 지도를 참고하며 저택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그를 안심시킨다. 켄은 굴착기에서 살짝 고개를 내밀어 프리뮬라가 여자들과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 샤가는 소녀를 인질로 잡고 있다며 위를 보라고 말합니다. 그는 프리뮬라가 죽는 것을 원치 않으면 켄과 다른 사람들에게 엎드리라고 말하고는 그녀의 옷을 찢으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면 이미 자기 멋대로 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프리뮬라는 산적에게 혐오감을 느끼지만 켄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군용 레이저 포인터를 구입한 후 마유에게 조용히 말을 걸어 샤가의 몸에 있는 빨간 점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빨간 점에 눈이 부시면 공격할 기회가 온다고 말합니다. 그는 레이저 포인터를 샤가의 몸을 따라 천천히 올리고 그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눈치채기도 전에 레이저가 그의 눈에 닿아 시야를 가립니다. 마유는 즉시 그를 쏘지만 화살은 샤가의 어깨에만 맞습니다. 프리뮬라는 켄 옆으로 달려가고 샤가는 그녀를 놓아주는 대신 그녀를 공격하려 하지만 강력한 마법의 힘이 그를 옆으로 밀쳐 건물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그는 자신이 마유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번에는 마유가 그의 머리를 명중시켜 그를 죽입니다. 그때 프리뮬라는 켄에게 다가가 그를 안는다. 그는 아직 마법의 견과 효과를 받고 있으며 다리 사이에서 검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지만 어떻게든 욕구를 억제한다. 그 후 그는 고양이 남자 중 한 명을 보내 이나마에게 그들이 성공했음을 알린다. 다음으로 그는 산적들에게 붙잡혀 있던 소녀들을 위해 우물을 파고 그들이 목욕한 후 입을 옷을 준비한다. 그 사이 그는 보그캣 위에 누워있는 노예 소녀를 발견하고 프리뮬라에게 그녀도 목욕시켜달라고 요청한다. 그 후 그는 그녀의 머리를 자르기 위해 헤어스타일링 가위를 사는데 자본가인 프리뮬라는 즉시 그것에서 사업 기회를 본다. 그녀는 켄에게 매달리며 자신이 수건을 떨어뜨린 것도 모른 채 시장에서 그것을 팔 수 있는지 물어본다. 다른 소녀들은 그녀에게 수건을 떨어뜨렸다고 상기시키고 프리뮬라는 즉시 자신을 가리기 위해 다시 달려간다. 모두 청소를 마친 후 켄은 자신을 앤이라고 소개한 소녀에게 귀여운 드레스를 사줍니다. 그녀는 또한 샤가에게 프리뮬라를 유괴하라고 지시한 귀족의 편지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모두가 길드가 이 사건을 꺼려했던 이유를 깨닫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이나마를 데리러 가고 그녀는 그들이 모두 살아있다는 것을 보고 감정이 격해집니다. 그들은 밤을 보내기 위해 강도들의 은신처로 돌아가고 켄은 프리뮬라와 앤이 옆에서 자고 있는 가운데 잠이 듭니다.